그날 밤, 캄캄한 하늘에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폭설이 하늘의 길을 모조리 지워버렸고, 도쿄도, 베이징도, 상하이도 차례로 하늘에 불을 껐습니다. 관제 화면에 남아있던 건 착륙하지 못한 비행기 7대,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2천여 명의 사람들 뿐이었죠. 연료 계기침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고, 시간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하던 바로 그 순간, 무선 너머에서 한 나라의 이름이 조용히 불려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겠다는 선택, 성공한다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결정이지만 실패한다면 영원히 기록될 책임. 그날 밤 대한민국은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저는 프랑스에서 30년 넘게 하늘을 날아온 항공기 기장 알렉산드르입니다. 제 나이도 어느덧 60을 훌쩍 넘겼고요. 수천 번의 이착륙과 수만 시간을 하늘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기준이 완전히 흔들렸던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이전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안다고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계기판은 어둠 속에서 묘한 황갈색 빛을 내고 있었고 저는 습관처럼 연료 게이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연료량이 아니라 남은 시간 그 자체였고 그 시간이 줄어들수록 선택지는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석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고 그 계산의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평소와 다른 밤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때 관제에서 대체 공항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이 언급되었을 때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아시아 공항은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단호했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제 직감을 믿으라고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검증된 시스템만을 믿어야 한다는 기준 말입니다. 창밖은 그야말로 세상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눈과 바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리고 있었고 앞유리는 몇 초마다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화이트아웃은 조종사에게 가장 무서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통계 속 숫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경력에서 이런 날씨를 본 적은 단 2번뿐이었고 2번 모두 유럽의 겨울 운항 전문 공항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돌아 착륙했습니다. 그 공항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황만을 대비해온 곳이었고 저는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이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에서 늘 지도 위의 점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적인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신뢰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시아 공항은 평상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편견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식이라고 믿고 있었죠. 제 옆에 앉은 부조종사 줄리앙은 연료 계산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고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장님 최대 비행 가능 시간은 1시간 50분입니다. 평소라면 충분한 수치였겠지만 그날 밤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여유가 아니라 시한이었고 폭풍은 우리의 계획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종석 뒤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객실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안만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비즈니스석 쪽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시아 공항은 위험합니다. 유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공항이 이런 날씨를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베르나르 모로라는 승객이었습니다. 탑승할 때부터 인상적이었던 인물이었죠. 그의 말투는 무례했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말은 제 마음속 생각과 겹쳐 있었습니다. 그는 편견으로 말하고 있었고 저는 경험으로 말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유럽이 기준이고 다른 선택지는 위험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 이곳이 프랑크푸르트나 파리였다면 이미 공항은 폐쇄되었을 것이고 아무도 이런 결정을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믿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에서 들려온 인천 관제사의 목소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에어프랑스 417편. 인천 어프로치입니다. 활주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의 영어는 또렷했고 무엇보다도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맑은 날씨에 일상적인 안내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지? 정말 상황을 알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줄리앙은 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무전기 송신 버튼 위에 손을 올린 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30년 동안 저를 지켜준 기준과 규정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아주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질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료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폭풍은 조금도 약해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시아 공항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있었고 동시에 무전기 너머의 침착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믿어온 모든 기준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도요. 그 순간 저는 여전히 대답을 미루고 있었고 폭설은 조종석 창을 두드리며 조용히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주파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여유 있는 보고나 형식적인 교신이 아니었고 짧고 끊어지며 불필요한 말이 하나도 없는 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전문적이었지만 30년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나온 제 귀에는 그 속에 깔린 진짜 메시지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택지가 거의 바닥났다는 신호였습니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애써 외면한 채 교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 채널을 옮겨가며 다른 항공기들과 관제 사이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씩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 폐쇄라는 말이 들렸고 이어서 베이징 수도공항도 운영 한계를 넘었다는 보고가 나왔으며 상하이 푸둥 공항은 활주로, 결빙으로 재개 시점을 알 수 없다고 했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지상 장비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상 악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교과서에 실리고 훈련 영상으로 반복 재생될 만한 폭풍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항법 화면을 확대해 지역 항공 교통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레이더 위에는 7개의 항공기 표시가 떠 있었고 각기 다른 고도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원을 그리며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반경 안에 갇혀 있었고 모두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그 연료로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독수리들이 죽어가는 땅 위를 맴도는 모습이 떠올랐지만 사실 죽어가고 있는 쪽은 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에어프랑스 417편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저는 다른 기체들의 호출 보호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한 루프트한자 항공편도 있었고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와 KLM 그리고 캐세이 퍼시픽과 에미레이트 항공편도 보였습니다.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사들이었고 그 기장들 역시 저와 비슷한 연차와 경험을 가졌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지금 이 순간 저와 같은 벽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연료 게이지는 여전히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느려 보였지만 저는 그 속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회하는 매 분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었고 예비 연료는 점점 안전이라는 단어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비분이라는 것은 여유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마지막 선이라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많은 훈련과 사고 보고서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때 줄리앙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장님, 유럽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연료가 모자랍니다. 그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었고
그 사실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몇 번이나 계산해본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고 되돌아가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더 또렷해질 뿐이었습니다. 조종간을 잡고 있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감촉이 유난히 선명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았고 이 조종간을 놓는 순간 모든 걸 놓게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배워온 모든 교훈과 경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의 모든 공항이 문을 닫았는데 단 하나의 공항만 열려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쿄와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공항들이 문을 닫을 정도라면 서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제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자존심이나 다른 이유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때 다시 인천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어프랑스 417편 현재 순서상 5번째이며 7대의 항공기가 순차 접근 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었지만 제게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7대의 항공기를 눈보라 속에서 하나씩 내려보내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대라도 복행하게 되면 이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고 하늘은 혼란으로 가득 찰 겁니다. 유럽에서라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방식이었습니다. 규정은 명확했고 이런 조건에서는 간격을 최대한 벌리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지연이 아무리 커져도 안전이 먼저였고 그것이 우리가 쌓아온 시스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 문 너머에서는 객실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 모로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이제는 그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었고 여기저기서 걱정과 질문이 섞인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눈에 선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뉴스 속보를 확인하는 사람들, 아이를 안고 애써 침착한 척하는 부모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노년의 승객들까지 말입니다. 승무원들은 복도를 오가며 물을 나눠주고 괜찮을 거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상황은 분 단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317명이라는 숫자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고 이 비행기에 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한 번도 신뢰해 본 적 없는 시스템에 그들의 생명을 맡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이미 사라졌고 수학이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른 것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 속에서 저는 무전기 송신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나왔고 인천 어프로치로 하강을 시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은 베테랑 기장의 목소리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항복에 가까운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제 남은 것은 제가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방식이 정말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지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채 폭설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 제 입에서도 맴돌고 있었지만 저는 끝내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어요. 조종석 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귀를 울리게 했습니다. 엔진의 낮은 진동 소리, 계기판의 일정한 불빛, 그리고 아직 가라앉지 않은 제 심장 박동만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우리가 겪었던 혼돈을 생각하면 이 고요함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내려온 느낌이었어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관성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사라졌고 그제야 제 폐 속으로 공기가 깊게 들어왔습니다. 숨을 이렇게 길게 내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줄리앙도 저와 비슷했는지
헬멧 안에서 그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무전기가 다시 지직거렸습니다. 인천 타워의 목소리였어요. 여전히 차분했고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에어 프랑스 417편 착륙 확인했습니다. 활주로 벗어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눌렀어요. 환영합니다. 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서 돌아온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같았거든요. 저는 송신 버튼을 누르고 최대한 평정을 유지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인천타워, 에어프랑스 417편, 착륙 완료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조종관을 통해 다시 제 몸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무언가 달라진 기류가 느껴졌어요.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객실 쪽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소리였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섞여 구분이 안 됐지만 곧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박수 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의 큰 울림으로 변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계기판을 바라봤어요. 기장이 눈물을 보인다는 건 승무원들에게도 승객들에게도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늘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눈가에 고인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안도였어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무사히 내려왔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서야 실감이 났던 겁니다. 저는 다시 앞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은 비행기 옆구리를 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활주로 주변에서는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이 공항은 어떻게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곧이어 지상 요원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정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려오기 전까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곳을 믿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시스템, 한국의 판단, 한국 사람들의 결정까지도요. 무모하고 위험하고 규정을 가볍게 여길 거라는 편견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장님, 활주로 상태 믿기 힘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설명하기엔 아직 머리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신뢰해온 기준과 방금 눈으로 확인한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기내 인터폰이 켜졌습니다. 수석 승무원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밝게 유지하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장님, 승객분들 모두 무사합니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혀서요. 인터폰을 끊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착륙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여기에는 있었던 걸까? 왜 다른 공항들은 모두 문을 닫았는데 이곳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폭풍 속에서 활주로에 눈을 치우고 얼음을 제거하고 불빛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비행기 문이 열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고 우리는 게이트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이 착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오늘 밤 이 공항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제가 보게 될 것들은 제가 평생 품어왔던 생각들을 조금씩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보라 속에서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하나둘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이제 막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말을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진짜 놀라움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본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에서의 그 하강, 말도 안 되게 말라있던 활주로, 군대처럼 움직이던 제설 차량들, 그리고 패닉 없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던 승객들까지요. 제 30년 비행 인생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장면들이 연속으로 펼쳐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 직원의 안내를 따라 터미널 안쪽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췄어요. 그냥 빨리 방으로 가서 눕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이 장면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 굳게 믿어왔던 생각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쌓이고 있는 과정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통로 양옆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뛰지 않았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누군가 길을 묻기도 전에 이미 옆에 서서 자연스럽게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폭설과 이 혼란이 언젠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요. 줄리앙은 제 뒤에서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까보다 얼굴색은 조금 돌아왔지만 눈빛은 여전히 멍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기준이 지금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무원 숙소가 마련된 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문득 몇 시간 전을 떠올렸어요. 아직 하늘 위에서 인천으로 내려간다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갖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규정을 무시하는 나라,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문화, 숫자보다는 감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런 틀 안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유럽의 기준으로, 제가 익숙한 방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그 정반대였습니다. 감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즉흥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이 폭설 속에서도 공항을 열어둔 건 무모함이 아니라 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따뜻한 음료와 간단한 식사가 준비돼 있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가져다 놓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수량, 정확한 위치,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저는 컵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리는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베르나르 모로. 비행 중 가장 크게 소리치던 승객. 유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던 사람. 아시아의 공항을 믿느니 차라리 하늘에서 도는 게 낫다고 말하던 그 남자요. 조금 전 그는 아무 말 없이 질서에 순응하며 걸어 나갔죠. 저는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시스템 앞에서 솔직해집니다. 특히 그 시스템이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될 때요. 고함도, 불만도, 자존심도 소용이 없다는 걸 그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배웠을 겁니다. 사실 그건 그만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신발을 벗으며 제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이 폭설이 파리나 프랑크푸르트를 덮쳤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정말 이만큼 준비되어 있었을까? 아니면 안전을 이유로 모든 걸 멈추고 하늘에서 버티다 연료와 함께 희망을 태워버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고요. 물론 문을 닫는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문을 열어둔 선택이 반드시 무모함은 아니라는 걸요. 그건 준비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걸 말입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거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두려움 대신 묘한 존중 같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 나라가, 이 공항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온 이 시스템에 대한 존중 말입니다. 줄리앙이 조심스럽게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내일 일정과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이 있다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이 밤은 끝나지 않았고 이 이야기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금 후에 듣게 될 이야기들이, 그리고 직접 마주하게 될 사람들이 제 생각을 한 번 더 훨씬 깊게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터미널에서의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명한데요. 따뜻한 국을 다 비우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릇 가장자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상하리만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전 막 훈련을 시작하던 시절 선배 기장이 했던 말이었죠. 비행은 기술로 시작하지만 사람으로 끝난다. 그때는 그 말이 참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계기와 수치, 절차와 체크리스트, 그게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낯선 나라의 공항 한가운데서 저는 그 말의 뜻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다시 둘러보니 시간은 여전히 새벽이었고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공간은 묘하게 안정되어 있었죠. 누군가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고 어디에서도 혼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발이 묶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공포가 확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틈이 없도록 이곳의 시스템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한 발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기둥 옆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듯 손등으로 연신 눈가를 닦고 있었죠. 그녀 옆에는 같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마 기장이거나 운항 책임자였을 겁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이상할 정도로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울 여유조차 없을 만큼 바쁘게 움직이다가 이제야 긴장이 풀린 거였겠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공항이 이 나라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 모든 걸 해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도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수천 명의 생명, 국제선, 폭설, 새벽, 그 무게를 그들은 조용히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도 미안함 같은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생각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존재했던 판단들. 여긴 유럽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될까? 규정은 지켜질까? 그 모든 의심이 지금 이 눈물 앞에서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줄리앙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어요. 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는 오랫동안 각자의 나라와 시스템을 당연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익숙함이 곧 우스. 착각하면서요. 하지만 이 밤, 이 낯선 공항에서 저는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위기 속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게 진짜 기준이라는 걸 말입니다. 잠시 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차분한 목소리였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숙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안내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앞서 나가려 하지도 않았고 불만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질서는 강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이곳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스템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확신, 그게 이 조용한 새벽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정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중년의 직원 한 분이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괜찮으십니까? 짧은 영어였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같은 방식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쟁반을 들고 다른 승객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밤은 단순한 착륙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비행은 이미 끝났지만 제 안에서는 아직 착륙하지 않은 무언가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항을 떠난 뒤에도 이 밤을 오래 잊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이어질 또 다른 만남이
그리고 한 통의 짧은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확신 하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새벽의 빛이 천천히 터미널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밤새 폭설과 바람에 갇혀있던 세상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숨을 고르는 순간이었죠.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정신은 계속 깨어 있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이상할 만큼 맑은 공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투명했고 어제의 혼란과 공포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제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천장을 바라보며 이곳이 인천공항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자 어젯밤의 장면들이 천천히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죠. 눈보라, 착륙,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구.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로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날보다 마음은 훨씬 가벼웠어요. 출발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승무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같은 밤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아는 묵직한 공감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비행편이 정상 출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상 조건 정상, 활주로 상태 양호, 모든 시스템 이상 없음. 그 말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항공기에 다시 탑승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생사의 경계에서 우리를 무사히 내려놓았던 바로 그 비행기였죠. 기내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좌석 커버는 새 것처럼 정리돼 있었고 갤리는 다시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또 한 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위기는 끝났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승객들이 차분하게 탑승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두려움에 울고 소리치던 얼굴들이 이제는 조용히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르나르 모로가 보였어요. 한국 공항을 믿을 수 없다며 가장 크게 불만을 터뜨리던 그 사람이었죠. 그는 승무원 앞에서 잠시 멈춰섰고 고개를 숙여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엇인지는 듣지 못했지만 승무원의 표정이 부드럽게 바뀌는 걸 보며 그게 사과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진짜 경험 앞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왠지 위로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엔진이 시동되고 익숙한 진동이 기체를 채웠어요. 활주로로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날 밤 눈으로 뒤덮여 있던 그 활주로는 이미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륙 허가가 떨어졌고 저는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기체가 가속하며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어요. 인천공항이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차량들, 질서 있게 이어지는 비행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순환 고도에 도달한 뒤 저는 비행 가방에서 오래된 비행 일지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써온 제 기록이었죠. 한동안 펜을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이 밤을 어떻게 한 줄로 담을 수 있을까요? 기술도, 규정도, 경험도 전부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이 시간을요. 잠시 후 저는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준은 서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위기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다. 펜을 내려놓고 일지를 덮으면서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가 세운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왔어요. 익숙한 방식, 익숙한 시스템, 익숙한 나라.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진짜 기준은
국적도, 역사도, 규정도 아니라는 거려.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그게 모든 시스템 위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비행기는 서쪽을 향해 조용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계기들은 안정적이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아주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나라를, 다른 시스템을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저를 내려준 그 공항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비행은 계속되지만 저는 이 밤에서 내린 결론을 이 비행 일지보다 더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두었습니다. 그게 이 여정이 진짜 목적지였으니까요.